네, 미국 대선에서 승기를 굳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현지 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패배가 확실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이라는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미국 대선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11월 3일에 투표를 했고요. 아직까지 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좀 색다르기로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네. 50개 주들이 하나의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국가가 합쳐져서 하나의 연방 국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오래 걸리는 것이 각 주마다 이 선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표 방식도 다르고 지금 특히 문제가 돼 있는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이 지금 경합주 예를 들어서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6일까지 들어온 표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개표를 하겠다. 네바다 같은 경우는 심지어 12일까지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우편 투표를 이렇게 개표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미리 다 모아놨다가 하는 데도 있고 미리 준비를 해서 일단 확인을 했다가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특히 이번 같이 접전이 되는 경우에는 또 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거인단 270명이 확보가 되면 좀 선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선언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 인수위를 출범한다는 거는 당선된 거를 간접적으로 벌써 얘기한 거죠. 홈페이지 만들었죠. 예, 홈페이지 만들고 인수위를 한다는 건 자기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2기 출범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지만은 예. 그러나 이제 그 바이든 후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미국을 정상에서 비정상 사회로 만들었던 걸 다시 복원한다라고는 자기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 자기가 앞서 나갔으면 벌써 파티하고 온갖 그 떠들썩하게 했을 텐데 바이든은 벌써 이런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연설에서도 보면은 패배야 나를 안 찍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분들도 다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나가서 통합을 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데 자기가 그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나서서 내가 이제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실세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이끌어가질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불복하는 자세를 보이니까 아직은 대통령이 1월 20일까지 트럼프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기의 현재 권한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해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제일 대표적인 게 빨리 후보자를 확정해서 인수위가 출범해서 얼마나 준비할 게 많겠습니까? 예. 그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인수위가 출범을 못하고 인수위가 출범을 하려면 또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지원도 확정이 안 되니까 여의치 않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서 자기가 먼저 어차피 될 텐데 1월 20일이면 어차피 나는 대통령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패배를 승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설사 승복 안 하더라도 지금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굉장히 현명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기습적으로 고위 관리들을 경질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기 정부와의 또 인수인계 과정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좀 이런 게 무슨 속내가 있다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 전부터 자기는 이 선거에 승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승복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승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홍현익 박사님 말씀대로 그 다음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도록 우리가 말하는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되도록 모든 걸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일부 인사를
지금 해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걸 어떻게 보면은 평화적인 그런 인수인계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뀌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해왔던 업무를 인수인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는 1월 20일까지 기존의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그 사람들과 각 분야의 바이든 후보 측이 되겠죠. 인수위원들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인수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까지 지금 말씀하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고위직을 지금 다 해임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원래 서류 같은 경우도 미국 국가 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대로 둬야 되는데 상당 부분 뭐 소각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뭐 이전에 우리가 정말 보지 못했던 그런 양상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요? 그냥 몽니다 아니면 그 어떤 딜을 위한 것이다 아니면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서다 왜일까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도 이번 선거 어렵다라는 것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주변에서 선거의 그 참모들이 이렇게 가면은 설사 소송을 하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뭐 어느 정도는 본인이 또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퇴임 이유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뉴욕 검찰이 지금 1년 넘게 뭐 탈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위법이나 탈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기가 대통령을 끝나고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고 조사가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놓고 뭔가 바이든 측이랑의 어떤 그 정치적인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소송을 취하를 할 테니까 자기의 퇴임 이후를 좀 보장해달라.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번 선거가 정말 좀 굉장히 양극한 모습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은 2016년보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예, 예. 그 반면에 이제 바이든 후보 반 트럼프층이 결집한 모습들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결집을 했던 모습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팬덤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4년 이후까지 앞으로 또 이 이후 2024년을 또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뭐 예. 그런 어떤 추정도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선거나 세금 등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실제로 좀 법적 분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벌써 하고 이제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게 잘 먹히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라면은 대통령이 얘기하면 뭐든지 다 따르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긴 또 주가 있잖아요. 주의 권력은 또 따로 있거든요. 주지사가 그 사형수 사면권도 있고 네. 주에도 국무장관이 있고 주의 법무장관 뭐 다 하나의 있죠. 나라죠. 예, 하나의 예. 나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에서는 자신의 주의 명예를 걸고 또 주지사 같은 경우에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번 선거를 깨끗하게 해서 이를테면 조지아면 조지아주에 굉장히 명예롭게 훌륭하게 선거를 치렀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그 펜실바니아 같은 데도 이게 개표가 늦어지는 거는 우리가 한 채 빈틈없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나한테 지금 몰표가 바이든한테 계속 나와서 처음에는 잘 개표를 했는데 나중엔 잘못 개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 주에 대한 심각한 권한에 대한 모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의 판사도 도대체 이런 걸 왜 가져왔냐 그래서 바로 기각해버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능과 어떤 명예에 대한 그 훼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각 주의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 주의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금 거절하는 마음이 강한 거죠. 네. 단지 이제 연방의 법원으로 가면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연방의 권력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런 거를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설사 연방 대법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대법원 판사들은 이분들이 설사 6명이 보수주의자라고 하지만 보수라는 거는 뭐 동성애라든지 낙태, 사형제 이런 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기의 보수적인 입장을 내세우지만 이게 선거가 잘못된 게 별로 없는데도 자기를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공화당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 이거는
미국처럼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요. 예. 그 대법관들은 하나하나 전부 최고의 권력과 인격체의 그 산물이 그 화신인데 예. 그 자기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공화당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기 신조를 꺾는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들이 또 종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흠집이 나면 끝까지 그 가니까 그 명예에도 실추가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번에 그 에이미 베럿 판사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요번에 이게 판결을 내리면 첫 번째 판결을 될 수 있는데 예, 예. 첫 번째 판결부터 그냥 대통령에게 충성하느냐고 국가의 국익을 해쳤다. 이러면은 종신 때까지 불명예를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자, 박 교수님 그러면요. 그 4년 전 2016년과 이번이 완전히 역전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 경합주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민심이 바뀌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역대 최고의 득표로 당선이 되던가 떨어지던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투표율이 많은 이유와 그리고 4년 전과 분위기가 확 바뀐 이유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미국 정치 양극화가 더 심화된 아, 모습이 예. 보였죠. 그래서 선거 기간 내내 봤습니다만 워낙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차이점이 크고 서로 간에 각이 들어있고 서로 지지자들이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해악의 존재다. 미국한테 해가 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집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지지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하니까 그 덩달아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뭐 지금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복귀할 필요는 있다. 네. 근데 결정적으로는 승사는 역시 트럼프를 반대하는 반 트럼프 진영이 2016년과는 다르게 훨씬 결집한 모습이 보였죠. 예.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부 힐러리 클린턴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들 투표율이 2012년에 비해서 10% 이상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지금 올해의 이번 선거에는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훨씬 다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2016년에 작동했는데 하나는 네. 처음부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계속 앞서고 나가고 있으니까 네. 본인이 투표를 안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아.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워낙 호감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호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특히 도시 외곽에 사는 여성들, 원래 트럼프 대통령들이 여성 비하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들 지지를 못 받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시 외곽에 사는 여성들한테는 오히려 지지를 덜 받는 네. 비호감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공화당 지지층에서 일부 분열의 모습도 있죠.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의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면서 65세 이상이 훨씬 더 그것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훨씬 진보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과의 합치는 거를 좀 실패했죠. 예.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특히 젊은 유권자층의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처음부터 버니 샌더스 후보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를 했고 그 바이든 후보의 정강 정책에 버니 샌더스 후보의 정책을 또 많이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유력한 그런 영향 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양극으로 분열된 미국이라는 참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트럼프 캠프는 이미 뭐 펜실베니아, 미시간 그리고 조지아, 네바다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라면서 소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재검표도 계속해서 요구할 것 같은데 사실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시간을 끌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라도 더 자기의 권한을 레임덕이 아닌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있고 싶어서 그러고 아까 박 교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예. 패배를 승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스포트라이트 자체가 바이든한테 다가서 자기는 이제 숨어서 국정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기에는 아직도 정력이 넘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노림수는 12월 8일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만약에 개표를 중단해서 대의원 당선자를 확정을 못 시켜서 바이든 후보가 270표를 못 얻으면 그러면 거기서 당선자를 못 내거든요. 네. 못 내면 거기서 그 절차는 종료되고
새로운 절차로 의회에서 내년 1월 달에 이번에 뽑은 하원 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고 상원 의원들이 부통령을 뽑는 일이 벌어지게 지금 법으로 돼 있거든요. 네. 정말 희망은 거의 없지만 아슬아슬하게 그거라도 기대하는 거 아닌가. 예. 또 아까 박 교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억 달러나 부채가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불법 행위를 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빅딜을 해서 자기가 퇴임 이후에 자기 그 삶을 보장받으려는 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정말 미국의 대통령스럽지 네. 않은 생각인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이익을 국익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공부가 됐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대선 개표가 길어지니까 저희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3일, 4일 넘게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경합주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경합주에서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거의 다 1% 안쪽이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경합주가 어디였어요? 여전히 지금 펜실바니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부의 세 개의 경합주, 선벨트의 세 개, 그 북부의 세 개의 경합주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아리조나와 네바다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조지아까지 포함해서 조지아가 일단 상당히 의외였죠. 네. 왜냐하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한 번도 민주당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신승을 한 거로 되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게 거의 될 것 같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은 예. 그곳이 한 곳이고요. 또 하나는 아리조나도 뭐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전이랑은 다른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미국의 전체적인 인구 지형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성이 특히 남부에 있는 주들은 따뜻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북부에 사는 특히 은퇴한 사람들이 남부로 많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미국인들이 5년에 한 번씩 이주를 한다고 하는데 네. 북부에서는 남부 쪽으로 오고 또 서부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나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가가 비싸니까 아리조나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예. 말씀드린 북부의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은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하고 서부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심 지역의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또 네. 흑인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이제 그런 변화들이고요. 결정적인 변화는 우리가 흔히 라티노라고 불리는 히스패닉계의 인구가 많이 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구분해 볼 만한 게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히스패닉계가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쿠바나 베네수엘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공화당을 지지해요. 근데 아리조나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멕시코나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그 히스패닉계의 그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 10%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들도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전반적인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히스패닉의 숫자가 늘고 또 젊은 층은 공화당을 원치 않고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 선거로서 공화당이 이길 수 있는 그나마 기회가 있었던 거의 마지막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좀 보긴 해야겠지만요. 이제 그런 판단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기관들도 그런 구성의 변화, 그 4년 전 여론조사 기관들이 망신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회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까?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면 여론조사 기관의 타격이 매우 크죠. 네. 특히 2016년에 많이들 얘기했던 샤이 트럼프라고 예, 해서 예. 그것을 놓친 거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샤이 트럼프를 붙잡기, 샤이 트럼프라는 것이 사실 고졸 이하의 백인들을 얘기합니다. 네. 결국 학력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 학력 지수를 넣어서 그걸 다 보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사실 이번에 잘 맞추지는 못했죠. 특히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에서 최저 4% 많게는 7%까지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예. 신승을 할지는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끝나고 아마 여론조사 기관들도 다시 한번 도대체 자신들이 어디서 틀렸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일단 인구 구성이 좀 달라지면서 정당 지지세 역시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펜실베이니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인 단위 20명.
굉장히 좀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집중이 되는데 사실 뭐 잠정 투표 유효성 검증이라고 해서 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정말 제일 놀라운 게 이제 펜실바니아가 그 간밤부터 이제 역전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점점 그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이 앞서는, 그러니까 거의 뭐 1% 가까이 마지막에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펜실바니아 49.6 그렇죠. 지금 0.5% 차이네요. 예. 근데 저게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지금 남은 지역이 그 필라델피아하고 피츠버그 여기가 대도시거든요. 네. 대도시에는 뭐 거의 영락 없이 다 민주당이 민주당이다. 많이 저기는 8대2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으로 뭐 그 우편 투표의 성향이 민주당 7대 3, 공화당 3인데 저런 대도시 저런 데는 8대2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박사님, 근데 대도시는 왜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도시에 아무래도 그 일자리들이 그 유색인종도 많고 히스패닉 그 라티노들도 많이 살고 예. 그러니까 백인만 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유색인종들이 많이 와서 살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대졸 이상이 민주당 지지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미국이 완전히 3등분된 게 아니라 중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은 면적으로 보면 공화당 지지가 훨씬 넓은데 이 동부와 서부의 해안 근처 거기가 또 완전히 그 필그림 파더즈가 왔던 동부 13개주 거기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캘리포니아하고 이쪽 그 서부 지역 여기는 또 민주당이고 중앙에 농촌 이런 데 가면 영락없이 다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대도시에는 거의 그 아마 교육 수준 같은 거 그리고 구성원 비율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뉴욕 출신인데 뉴욕에도 뭐 완전히 뭐 힐러리 클린턴의 아성이다시피 뉴욕이나 뭐 근데 볼 것도 없이 민주당이 앞섰고요. 네. 워싱턴 D.C. 자체도 대도시니까 D.C.도 다 시장이나 뭐 다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 공화당 성조기가 개항한 집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태극기 부대처럼 예. 미국의 성조기를 많이 개항한 성조기 이렇게 1년 내내 개항하고 사는 사람들은 공화당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홍영일 네.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선거 제가 지금 이 뉴욕타임스랑 팍스 거를 떠놓고 보는데 네. 이 오른쪽은 정말 다 파란 민주당이고 예. 왼쪽에 이 일종의 이 바닷가 쪽은 전부 다 그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라고 불리는데 이게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좋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네. 좋은데 주로 동부의 금융 또 이 서부의 첨단 산업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그 산업들이 미국을 다 끌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풍족하고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런 반면에 중부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흔히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전통 네. 제조업은 지금 무너지고 미국 백인의 중산층이 무너졌거든요. 예. 그 차이가 지금 이번 선거에도 저렇게 보이는 거군요. 표를 보면은 예. 가운데는 다 빨갛고 양쪽에는 파란 모습이 보이는 이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 분열상인데요. 결국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금 공약에 중산층을 살리겠다. 또 미국의 제조업을 복구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랑 좀 비슷한 공약이기도 한데 경제 정책은 그것을 핵심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바이든 후보가 아까 대국민 연설에서도 사실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좀 강조해서 계속 언급을 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저희가 선거 결과를 좀 더 봐야 하긴 하겠지만 선거인단 30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자신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저희가 뭐 일단 주요하게 좀 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네 곳에서도 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입성이 좀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 미국 국내 정치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번에 이제 방송을 많이 나오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추이를 볼 수 있었어요. 예. 추이가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추이도 중요하지만 남은 그 미개표구가 어떤 카운티냐, 어떤 성향의 마을들이냐. 근데 대부분 지금 지금 남은 데가 우편 투표인데 우편 투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7, 공화당이 3이니까 점점 바이든한테 유리한 거예요. 네. 단지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만큼은 계속해서 1.4%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가 수성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네 군데는 아마 90% 이상의 확률로 바이든이 다 지켜내지, 이제는 다 앞서가고 있으니까 다 지켜내지 않을까, 예. 아니면 더 벌리지 않을까.
그래서 재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시간만 지날 뿐이지 아주 미미한 정도로 오차가 발생하지 이 대세를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보면 네. 제가 계산한 바는 306석 대 232석으로 74명 차이로 바이든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306대 232. 232. 예. 박원경 교수님은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네. 지금 폭스뉴스 숫자 먼저 말씀해 주세요. 숫자가 최대 바이든 후보 같은 306명까지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똑같고요. 지금 말들 하는 경합제 노스캐롤라이나의 15명을 빼면은 306명까지 가능하고요.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펜실바니아를 지금 가져오더라도 최대 249명,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바니아 다 갖고 온다 해도 249명인데요. 저는 이 300명이 넘는 거냐 안 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0명이 넘어버리면 바이든 후보의 선거인단 수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건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경합이 되고 변화가 안 접전이 됐으니까. 되고 표차가 안 나야 예. 그중에 몇 부분에 대해서 뭐 재검표를 한다든지 해갖고 그나마 기회가 있는데요. 300명이 넘고 지금 핵심 주에서 다 한다면 일단 이 주를 상대로 해서 다 소송을 걸어서 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네. 그게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고 그렇죠. 사실상 이것을 바꿀 가능성이 없죠. 2000년 그 선거를 기억들 많이 하시겠지만 당시 조지 W 부시와 엘고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최종적으로는 플로리다 당시에는 이제 25명의 선거인단이었는데 거기에 537표 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문제가 됐고 그나마 계속 얘기가 됐는데 지금 같이 선거인단 숫자가 확 차이가 나버리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거를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다 알고 있을 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 미 대법원, 연방 대법원이 판단을 할 때도 그 안에서 전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철저하게 법전에 따라서 법 해석으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법의 취지를 생각하는 게 있죠. 예, 예. 이른바 법 정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법 감정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대법관 한 명 한 명이 결정이 되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미 300명이 넘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의 그 판단 기준에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지금 계속 연방 대법원이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이것들은 정치의 문제인데 지금 벌어진 걸 이걸 왜 자꾸만 법의 영역으로 갖고 오느냐. 그게 지금 연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기존의 대법관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반영될 가능성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홍 박사님, 이번에 참 어려운 선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코로나19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등을 돌린 이유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그럼 이번 미국 대선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 스스로도 금년 초에는 당연히 트럼프는 재선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한 3, 4월부터 엄청나게 미국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러스트벨트가 왜 지난번에 전통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였다가 지난번에 트럼프를 지지해서 공화당을 택한 이후로 다시 또 민주당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것인가? 러스트벨트가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예. 이런 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다 역전이 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냐? 아까 박 교수님께서 잘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줬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 백인 남성의 지지도가 좀 떨어졌어요. 의외로. 근데 그거는 백인들 노동자가 많은데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 경제가 안 좋은 거에 배후에는 또 코로나가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같은 게 문을 닫으니까 대규모 그 제조업 하는데 그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조업을 중단해야 되니까 거기에 실업자가 됐죠.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지금 미국이 지금 12만 명이에요. 지금 예, 예. 하루에 하루 12만 나오는 하루에 12만 명. 근데 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 러스트벨트 지역이 최대의 코로나 피해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스콘신 같은데 하루에 6천 명. 우리나라 네. 지금 하루에 몇 명입니까? 하루에 100명이잖아요. 예. 한 주에 6천 명. 그러니까 얼마나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경제도 안 좋아지고 실업도 되고 또 치료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 불을 지른 게 나는 걸려서 낫는데 난 슈퍼맨처럼 낫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랬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실업하고 그런 흑인들이나 어려운 백인 노동자들이 생각하기에 당신은 대통령이니까 부자니까 치료를 예. 했잖아요. 나는 돈이 없거든. 우리 할아버지는 돈 없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뿌린 씨를 거둔 것이다 저는 보는데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고 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막 모독하고 인종차별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4년 동안 쌓인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박 교수께서 지적하신 흑인들의 그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거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호감도도 높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안 찍어도 이기겠거니 힐러리가.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서 저소득이 되고 또 그 실업자가 되고 예. 오베마케어가 그나마 자기들 의료 보장을 해줬는데 그거 다 없애버린다 그러죠. 거기다가 백인 남성에 대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백인 경찰이 흑인을 막 때려가지고 사망하기까지. 예. 거기 그냥 흥분해가지고 지금 내가 투표 안 하면 4년을 더 고생해야 된다. 네. 이러니까 내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투표한다 그래서 투표율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게 다 바이든 표이니까 그래서 러스트 벨트가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이제 미국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예. 좀 개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더 이어질수록 두 분은 또 자주 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균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